안녕하십니까. 오늘 얘기는 마이클 셀러라는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이제 요기를 한번 좀 할 건데, 글은 많이 있어서 약간 조금 왜 이렇게 좀 텍스트가 너무 많아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재미삼아서 그냥 들어보세요. 저도 이거 좀 거의 좀 처음 보는 건지라. 비트코인이라고 생각하는 이 마이클 셀러라는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좀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좀 알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비트코인이라는 게 불과 2017년 때만 하더라도 그냥 일반론적인 그냥 우스갯소리 여겨지긴 했지만, 이제는 누구나 다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제는 이 시대적인 흐름에 대해서 다들 이제 인정하는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앞으로 미래에 과연 이제 어떻게 다가올 거냐라는 거는 한번 이제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좀 읽어보자면, 마이클 세일러는 비트코인을 암호화폐라는 용어 대신에 디지털 자산, 디지털 부동산이라고 지칭을 한다. 흔히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조금 생각을 해보긴 해야 돼요. AI 시대에 들어와야죠. 과연 이런 비트코인 이런 것들이 과연 이제 안 뜰 거냐?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좀 읽어보자면, 비트코인을 금, 부동산 같은 자산, 그 다음에 미국 증권거래소의 상품으로 포지셔닝하면 이제 투자 포트폴리오 다각화하는 보완적인 뭐 자산 클래스로 자리매김한다. 뭐 투자적인 좀 내용이 좀 많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한번 조금 더 한번 읽어볼게요. 자, 비트코인이라는 거를 왜 이 사람은 좀 좋아하냐? 디지털 자산으로 이 가치 수단으로서 좀 우위성이 있다. 이 비트코인이, 그쵸? 이거는 좀 맞는 내용이 같긴 해요. 예를 들자면 이 전통적인 자산, 자, 금, 부동산, 주식, 채권, 이제 이런 것들과 뭔가 좀 비교해보자면, 비트코인은 자, 이러한 특성, 자, 희소성, 이동성, 뭐 분할, 내구성, 검증 가능성에서 우위에 있다. 이건 맞는 말인 것 같긴 합니다. 정말로. 금도 뭔가 한계가 있죠. 뭐 부동산도 제약이 있죠. 주식, 채권도 뭐 마찬가지고, 비트코인은 인터넷만 있으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고, 소수점짜리 이걸로 나눌 수 있고, 수학적 알고리즘에서 그 진위가 검증이 된다. 그러니까 내구성 지닌다. 뭐 이러한 이제 장점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디지털 쪼가리 아닌가 결국. 이 디지털 쪼가리에 너무 큰 이런 거에도 준 것 같아서 좀 우위성이 있죠. 디지털 쪼가리라는 게 문제지. 여튼 뭐 그래도 여튼 이런 이 디지털 에너지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게 이 가치가 이제 엄청 크다라고 이제 이거는 찬양한다는 거죠. 비교해 보더라고요. 그렇죠. 이걸 이제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근데 흔히 말하면 저는 그래. 이걸 그냥 뚝 잘라서 보자면은 이 금, 부동산, 비트코인 이게 그냥 떡상이었죠. 흔히 말하면 자산이라네. 이건 디지털 자산, 이건 금은 말할 것도 없고, 부동산, 이거 부동산 이제 이것이 있긴 한데, 이 법정화폐와 국채라는 거에 대해서 이게 제한이 없어. 그죠? 이거 무제한으로 그냥 발행을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량이 무제한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흔히 보면은 이제 주식과 채권이 들어가 있죠. 흔히 말하면 이 돈이라는 이거에 대해서 저 약간 생각을 보면 늘 수요와 공급이잖아요. 비트코인은 양은 정해져 있어요. 희소성 있죠. 금도 근데 제한이 있죠. 부동산도 결국 제한이 있습니다. 이 부동산도 서울만 보자고요. 이것도 제한이 있죠. 금도 제한이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제한이 있어요. 더 이상 늘어나지는 않죠. 근데 이거 자체가 늘 말했듯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지자면 법정화폐와 국채는 공급량이 무제한입니다. 그죠? 제한이 정해져 있진 않아요. 이 제한이 정해져 있는 순간대부터는 이제 이것이 떡나게 될 텐데, 지금 현재로선 이거 자체의 공급을 더 늘리는 구조죠. 그러면 그 공급에 대비해서 그 수요가, 근데 이러한 수요, 서울부동산이나 금이나 비트코인은 공급이 제한적입니다. 그죠? 근데 수요는 더 늘어나요. 더 늘어나는 구조다 보니까 이거 자체가 안 오르겠나. 무조건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 중에서 이제 비트코인은 바로 이러한 특징들에 따라서 아주 최상이다. 너무 좋다. 금 미쳤죠. 서울 부동산도 제가 볼 때는 이거 오를 것 같긴 한데 어쩔 수 없잖아요. 서울 부동산 한 개 돼 있으니 어차피 그쪽 수요로 다 모일 테고, 비트코인도 결국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뭐 미래는 모르겠지만, 자, 법정화폐와 전통 자산에 대한 비판적 관점. 뭐 그렇죠. 요새는 이제 기존 금융 시스템, 그렇죠, 법정화폐 양적 완화를 해버리니까 돈을 무제한으로 찍어버리잖아요. 돈이 뭔가 안 된다 하면은 또 돈을 엄청나게 왕창 찍습니다. 그러니까 양극화가 엄청나게 늘어나죠. 그렇죠. 면목상으로는 1달러가 여전히 1달러인데 그 돈을 살 수 있는 재화 서비스 양은 매년 줄어들죠. 못 살겠다 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말이 맞는 게,
현금을 은행에 예치하는 것이 자산을 보존하는 행위가 아닌, 지금 현재 보존하는 행위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 20대 30대들도 그러잖아요. 매년 주자일수 손실로 나오는 거죠. 돈에 있는 구조입니다. 돈을 가지고 있는 게. 지금도 그래요. 그렇죠. 법정 화폐 시스템에 현금을 보유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위험에 노출한 거며, 그렇죠. 돈을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은 이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데, 아무런 행동을 취하는 게 곧, 그렇죠, 가장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자기 그냥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라. 저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저는 뭐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겠지만, 뭐 여튼 마이클 셀러의 그 관점에 따르면은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한 뭐 방어 조치, 이거에 대해서 저는 공감을 한다는 거죠. 확실히. 왜냐면 또 돈은 무제한으로 또 찍을 테니까, 위기가 있으면 또 찍을 수 있냐, 이건 뭐 미래는 모르겠지만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기축 자산으로서 뭔가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좀 이 얘기가 나온 것 같긴 한데, 비트코인이 뭔가 뭐 이렇게 예측을 하나 봐요. 모든 자산의 가치를 측정하는 최종적인 가치 라고 했으면 좋겠지만, 미래는 모르는 거니까 비트코인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고, 아이고 근데 이건 될 것 같긴 한데, 뭐 미래는 모르겠습니다. 약해진 달러 시스템 보완하고 글로벌 금융 시스템 안정성 높이는 자산이 될 것, 비트코인이 뭐 그럴 거라는 거죠. 뭐 미래는 모르겠지만, 근데 좀 그럴싸하기도 한데, 요새 좀 내용 보면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장기적 가치 평가 모델이라고 얘기해놨습니다.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서 금의 가치 저장 기능 완벽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면 최소한 금의 시가총액까지 성장을 잠재력이 있다고 본다. 있고 하니까 인플레이션 해치 수단, 글쎄요. 비트코인 과연 그럴 것이다. 미래는 모르는 거니까. 근데 가치 저장이라는 이 입장에서는 근데 뭐 많은 말인 것 같기도 하고요. 기관 미 국가 단위로서의 촉매제 역할. 그렇죠. 근데 이전에는 이 비트코인이라는 게 그냥 다들 그냥 그러려니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아무도 그런 얘기를 말 못하죠. 근데 그건 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이 금을 보면은 예전에 막 한 3만원 5만원 대만 보더라도 뭐 그러니 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은 이 금이 좀 미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수요와 이 공급의 이것이 굉장히 좀 많이 달라졌다는 거죠. 특히나 비트코인도 그렇고 뭐 금도 그렇고, 이제 공급은 한정되어 있는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버리면은 그러면은 이제 엄청난 뭔가, 그렇죠. 뭐 에너지 소비 논쟁이, 이건 참 잘 모르겠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약간 이게 있습니다. 그렇죠. 비트코인 자체가 근데 이 마이클 세일러라는 사람이 이거 변동성이 너무 심하잖아요. 근데 이 변동성이 많은 게 뭔가 자산화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고 필연적이다 라고 뭐 이렇게 말하네요. 특히나 이제 새로운 것이 나올 때 높은 변동성은 항상 수반된다. 뭐 아마존, 구글도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여튼 규제 리스크. 근데 규제는 좀 있어야 될 것 같긴 해. 이게 언제까지나 뭔가 그래도 룰이라는 거는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도 그죠. 규제는 조금 도입이 돼야 될 것 같기는 해. 근데 이제 약간 좀 불확실성이 너무 크니까, 그래서 그게 약간 좀 문제지, 그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근데 뭐 지금은 너무 좀 그럴싸한데 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지금은 이제 뭐 스테이블 코인 뭐 이런 것들도 얘기가 나오고 하니까, 실제로 이제 미국이 그렇게 움직이긴 하죠. 그러니까 참 미래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좀 재미난 좀 주제였습니다. 마이클 세일러라는 사람이 비트코인이 결국 이 기축통화, 기축통화까지는 못 가고, 이게 무슨 뭐, 근데 요새 지금 탈달러화 추세이긴 하죠. 약간 달러가 기축통화로서 뭔가 하느냐, 이건 진짜 좀 모르겠어요. 포기를 하려는지 좀 그런 식으로 가고 있죠. 미국 자체가 글로벌 쪽 방향도 현재 기존 달러를 뭔가 더 구축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움직임은 줄이고 있긴 하니까, 그래서 이 탈중앙화된 이 네트워크로 뭔가 좀 가려는 이 비트코인의 이런 움직임이 어떨련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1년 동안만 보더라도 비트코인의 가격이 이렇게 천정부지로 올라갈 줄은 아무도 상상을 못했어요. 근데 아직 이 암호화폐라는 이 시장이 그렇게 이제 커진 것이 아니라서, 근데 이게 진짜 이제 활용이 돼서 엄청나게 커진다 한다면, 글쎄요, 그러면 이 알트코인 자체도 이제 엄청나게 커질 텐데, 그죠? 이거 자체 시장도 엄청나게 커질 거라는 거잖아요. 미래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마이클 세일러의 이 관점을 좀 요약을 해보자면, 기존 시스템이 붕괴가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전제 조건에서는 이제 중앙은행의 이제 통합 팽창, 열심히 그냥 무제한으로 발행을 때려보고 양적 완화 형식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것을 해결한 게 이제 비트코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 맞을 수 있고 틀릴 수도 있긴 한데, 그래서 이제 뭐 투자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긴 한데, 포트폴리오의 2.5%에서 이제 비트코인 투자하는 거는 뭐 나쁘지 않다, 뭐 요렇게도 얘기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그건 있었죠. 현금 보유가 가장 안전하다라는 것이 과연 미래에도 그게 맞을 거냐.
근데 그거 고민은 필요하다는 거죠. 다 뭐 비트코인을 산다는 그 의미는 아니고, 근데 그런 것은 공감이 되기는 하죠. 현금성 자산을 계속 그냥 보유만 하는 데인데 이 통합팽창이라는 것이 계속, 왜냐면 이 화폐라는 게 결국 기초 통화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무제한적으로 그냥 찍어서, 이거는 그냥 공급이 무제한이잖아요. 그냥 무제한입니다. 무제한으로 찍어버리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도 계속 손실을 보는 것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 볼 필요성은 진짜 있을 만합니다. 저도 역세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